이 책을 들고 왔어요. 네. 내 아이만큼은 나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 저자님이시고, 지금 주하영, 이제 작가의 그 삶, 예, 그리고 그 전에 그냥 일반 주하영, 그러니까 학원 원장의 주하영과 지금 작가로서 책을 낸 이후의 주하영, 좀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네요. 첫 번째는 책을 씀으로써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하나 더 확인하는 어떤 기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어머니들께 아이들께 전달하고 싶던 메시지를 한번 정리하면서 내가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됐고, 두 번째는 내가 글을 꽤 쉽게 읽히게 잘 쓰는구나. 그리고 제가 그 원고를 한 달 만에 작성해서 책이 세 달 만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되게 놀랐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원고를 써 가면서도 뭔가 쥐어 짠다는 느낌보다는 안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꺼내낸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에도 탤런트가 있구나 했고 가장 많이 달라졌던 거는 명암이죠. 예전에는 종이 명함에다가 저를 설명해서 이렇게 보여드렸다면 지금은 그냥 인터넷에다가 주하영 작가 치면은 제 명함이 떠요. 거기 뭐 제 책에 대한 블로그 소개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라는 사람에 대한 작가 소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인터넷 검색으로 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책을 쓰고 나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셨던가요? 어, 일단은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맨 처음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살짝 서운한 감도 있었는데 막상 제 책을 읽고 나니까 이제 다들 줬던 피드백이 굉장히 열심히 살았구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칭찬하고 좀 존경심을 가졌고 이제 두 번째는 어 제가 이제 사실은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영어를 오래 가르쳤으니까 영어 책을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육아에 관련된 책을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들 되게 좀 놀라했어요. 저희 학부모님들도 제가 게다가 이제 영어 원작이지만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육아서를 썼다는 거에 대해서 좀 다들 의아해하면서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반응들이 다 그러셨어요. 사실 예, 저도 제목을 보고 내 아이만큼 나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근데 이 제목은 어떻게 보면 많은 어머님들의 어떤 그 마음에 훅 들어가는 그런 어떤 문구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좀, 좀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내가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책을 썼다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의 그 오해를 살 만한 여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담은 없었는지. 오히려 그 제목이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메시지였어요. 근데 저에게는 아이가 없지만 저는 20년간 아이들을 현장에서 만났고 그 아이들에게 제가 영어 이상의 것을 주고 싶었던 것은 제가 했던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잔소리도 하고 뭐 1대1 간담회도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이끌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졸업해서도 저를 찾아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영어 학원장으로 아이들을 만났지만 어느 순간 아이들의 롤모델과 멘토가 제가 되어 있었는데, 전 어머니들도 그 역할을 하는 자리가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무엇을 줘야 되는지, 무엇을 주지 말아야 할지를 저희가 잘 몰라요. 그거는 우리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 제목을 전 받았을 때 사실 울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다. 그런데 사실 그 제목에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내 아이만큼은 나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반면에 제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내 아이가 나와 같은 삶을 살도록 어머니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 들어 있어요. 그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그럼 이 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그런 정체성을 가지려면, 주로 어디에 좀 집중을 하고, 좀 개발하거나, 어디에 좀 집중을 했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아이의 어떤 멘토의, 어떤 아이의 어떤 존경을 끝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왜냐면 아이도 어느 정도 크면 우리가 머리 위에 똥 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엄마 하며 따라다니지 이제 성인이 되고 하다 보면 엄마랑 부모랑 어쨌든 독립하고 오히려 엄마 부모 늙어갈수록 이제 보는 빈도도 더 줄어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트럼프 이런 가족들을 보면 오히려 자녀들이 아빠를 초월을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70세임에도 불구하고
70세 이제 넘고 이제 80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부모들이 아이한테 존경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그러면 음. 결국 메시지 던질 수는 있는데 대체 어디에 좀 더 집중하고 몰두했을 때 엄마, 아빠로서 좀 아이한테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중에서도 사실 이런 나는 멋진 가족이 있다는 거를 좀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그렇게 멋있는 가족, 그렇게 멋있게 독립할 수 있는, 멋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한 사람은 이 세상에 나옴과 동시에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만들어지기까지 인고의 시간과 노력의 시간과 그리고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데 전 사람도 그렇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올바른 어떤 기업 철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면은 사실 그 기업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를 인생의 중심에 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그 아이의 인생의 중심에 두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특히 이제 사춘기 전에는 아이들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개입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 부모님이 잘못된 정보를 붙들고 있으면 또는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그게 그 아이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으로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책에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도 뭐냐면 일단 아이가 엄마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때까지는 아이에게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주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 나이는 딱 3살이라 생각을 해요. 아이가 스스로 먹고 자고 싸고가 안 되는 시간이 3살이잖아요. 그때까지는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워킹 맘들이 입장에선 되게 어렵고 불편하고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어머니들이 또 죄책감을 갖기도 하시고 근데 가능하다면 3살까지는 굉장히 이제 밀착 관계, 애착을 이제 형성하기 위해서 밀착 관계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아이가 호기심을 갖고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거리를 유지해 주는 거죠. 넘어지면 그 아이가 넘어진 다음에 뭐 크게 다친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되니까 당연히 보호자가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점점점 그 거리를 이제 넓혀 나가는 거죠. 아이와의 거리를. 그렇게 해서 사춘기가 될 때는 아이를 놓아줘야 돼요. 그런데 놓아주려면 어머니가 그 아이를 놓아줄 수 있기까지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두 가지로 형성이 돼요.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두 번째는 아이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나란 여자가 낳은 아이 너 당연히 넌 잘 될 수밖에 없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사실 아이를 놓아줄 수가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전전긍긍 불안하고 자꾸 아이 다루듯이 가두려고 하고 근데 아이는 조금씩 이 안에서 자기 자아가 생기다 보니까 엄마의 그런 개입이 간섭으로 느껴지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크게 이제 어떤 관계성에 좀 틀어짐이 발생을 하죠. 그 시기가 되면. 그래서 사춘기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놓아주는 작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그때 크게 반항을 하죠. 어, 자, 그러면 이제 아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사춘기 지나서 성인이 되면 누구나 이제는 직업이 필요하고 또 경제 활동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럼 혹시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경제 로드맵 같은 건 혹시 따로 뭐 이 책에서 다루거나 아니면 저자님께서 따로 뭐 추가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나요? 저는 일단 돈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서 흙수저를 지고 태어나서 올라온 케이스인데, 올라오다가 많은 시간과 돈을 잃었어요. 내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몰라서. 근데 뭘 몰랐냐? 돈에 대해 몰랐어요. 돈을 버는 거에만 집중했지, 돈을 지키고 불려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무지하게 된 데는 사실 저희 부모님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부모들의 경제관념이 섞여서 저라는 사람이 형성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저는 가장 알려줘야 되는 건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그 학생 간담회를 하면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다들 취직하려고, 돈 벌려고 해요. 그러니까 웃긴 게 아이들은 나도 모르게 돈을 원해요. 왜?
내가 마트에 갔을 때 내가 갖고 싶던 걸 가질 수 있던 건 엄마가 뭔가 플라스틱을 기계에 넣을 때였거든요. 그 플라스틱을 기계에 넣는 그 카드에 돈이 있다고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그게 자동 시스템이 아이들 머리에 들어간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로드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라고 하는데 절대로 좋은 직장 안에서는 부자는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요. 인건비 상승률을 어 그러니까 항상 넘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계속 올라간다 해도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인건비는 늘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 사람들이 먹고 쓰는데 가장 큰 비용을 지출하고 정말로 인생을 바꾸는데 비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는 사는데 그 열심히의 끝이 우리 부모님들이 벗어나고 싶은 현실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왜 자유롭게 언급을 못하냐?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상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한테 돈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뭘 가르쳐 줄지 몰라서 못하시는 부모님도 많아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돈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첫 번째는 저는 돈을 벌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용돈을 조금 집안일을 도우면서 돈을 버는 어떤 경험을 하는 거. 그래서 뭔가 돈에 대해서 막연하게 나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부자가 될 거야가 아니라 어떻게 부자가 될지, 어떻게 네가 원하는 삶을 살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계획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데, 일단 지금 이 책을 보더라도 영어 학원 원장에서 지금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 전체적인 그 배경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 영어 하나를 사실 국내에서 그 정도로 파고 그 정도로 잘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근데 왜냐면 한국에서는 한국말을 주로 하지 그거를 하려면 따로 내 홀로 있는 시간에 유혹을 다 떨쳐내고 그거를 집착 수준으로 파야 된다는 건데 근데 제가 영어로도 제가 한번 전화해서 대화한 적도 있고 하는데 나름 대화하는 거가 마치 외국에 오래 살다 온 어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웬만한 원장님들이 영어 회화 능력이 그 정도가 안 되는데 그러면 영어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 이게 뭐 지금 학원 원장으로 그리고 지금 은퇴를 해서 또 이제 메시지 삶을 또 살고 계시는데 이 영어 하나가 저자님에게 주는 어떤 의미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 영어라고 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뭐 어디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게 거기에 대한 어떤 샘플이 참 예, 저자님은 그 남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질문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대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모두의 부러움을 받아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학원장들이라고 영어를 잘하지 못해요. 저도 그 부분에 오히려 놀랐었는데,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그냥 좀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배우거나 아니면 이걸로 돈 좀 벌어볼까라는 마음으로 영어 학원을 열다 보니까 저처럼 영어를 사랑하는 사람을 전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라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나를 헌신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영어의 카테고리고 사실 외국에 가면은 저처럼까지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적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영어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영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을 했던 시간이 있어요. 하루에 6시간을 영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없고 나가서 술 마실 시간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거의 십수년을 하다 보니까 영어는 그냥 되어지면서 또 다른 정체성이 제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영어라는 거를 잘함으로써 얻는 혜택은 너무너무 많아요. 일단은 최신 정보들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논문이라던가 유튜브라던가. 그런데 저는 요즘에 이제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백만장자 뭐지? 시크릿인가? 그 책 한국어로 모르겠네요. The Secrets of a Millionaire인데 백만장자의 어떻게 보면 비밀이에요.
그게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원서로 읽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국어 버전으로 된 책도 저는 받기는 받거든요. 근데 원서로 읽을 때 그 저자의 그 느낌이 100% 싱크로해서 저한테 와요. 그러니까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무언가를 내가 지식을 얻든지 지혜를 얻든지 조금 더 날 것으로 가공되지 않은 그 맞아요. 원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저는 영어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고, 그리고 다들 영어, 이제 특히 이제 성인들한테 영어 왜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해외여행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그 해외여행을 가려고 그 잠깐 대도 않는 영어를 막 그 연습을 하는 게 저는 되게 별로 웃겼어요. 왜냐면 그 정도 영어로는 해외에서 되지도 않고, 그거를 할 시간이면 예 그럼 저처럼 그냥 영어에 확 빠져버리든지, 그러니까 약간 걸쳐진 느낌으로 영어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영어를 완전 씹어 먹었던 케이스니까 해외 갈 때 일단 두려움이 없죠. 저 좀 중국은 무서워요. 중국은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해서 중국 말고는 다 어디든지 영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